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했던 매체 집행에 따른 광고 효과부터 진도를 나갈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 기획서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진도를 또 계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수업할 시간이 2번인가 3번밖에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빨리 진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나간 후에 시험을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 오늘은 매체 집행에 따른 광고 효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효과를 알아보는 지표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지도죠. 인지도. 어웨어니스라고 얘기하는 인지도예요. 인지도에는 최초 인지, 그 다음에 비보조 인지, 보조 인지, 이러한 분류가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들이 다 차이가 있죠. 광고되는 브랜드 또는 광고 캠페인 메시지의 인지도라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인이다. 그 인지도라는 게 사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지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조 인지도라는 것은 정말 자발적인 그 회상이 안 될 경우에 그 브랜드를 물어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yes or no죠. 그래서 보조 인지도는 정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비보조인지나 최초 상기도가 너무 낮아서 보조인지도라도 확인하는 경우에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최초 상기 인지도, 최초 인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시장 내에서 선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인드 쉐어라고 얘기를 하죠. 마켓 쉐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컫는 말이 마인드 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보조 인지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지도예요. 무슨 제품 하면 생각나시는 상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떠올리는 그런 상표에 대한 부분이죠.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초 인지도와 비보조 인지도가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인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상은 이제 뭐 시간이 경과를 기억 접촉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도 그걸 얼마나 광고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그걸 그래서 우리가 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광고에서 먼저 또 그게 브랜드 있고 뭐 그런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 뭐 음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내용이 뭐고 또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런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상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예요. 광고에 대한 목표 수용자의 태도가 브랜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태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최종적인 그런 목표 지표가 되는 거고, 광고에 대한 태도가 먼저 형성되겠죠. 물론 뭐 브랜드가 이미 오래전부터 쭉 존재해온 브랜드라면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일단 광고에 대한 태도는 광고를 보고 수용자들이 어떤 태도를 형성하느냐, 좋으냐 싫으냐, 그 호불호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그것이 이제 브랜드 태도 형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의사와 구매. 실제 구매라는 건 사실은 확인이 어렵죠. 그죠? 정말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샀다라고 하는 그걸 연결시키는 게 과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매 의사를 보통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 광고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정말 이후에 이런 제품을 살 경우에 어떤 브랜드를 사려고 하는지, 그 브랜드에 대한 선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광고 메시지가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적 단계 수준의 목표다. 사실은 그래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변인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광고로 인해서 정말 구매가 결정되는 걸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통해서 구매 의사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구매 의사를 밝힌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구매 의사라도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매치 집행에 따른 광고 효과에 관련된 지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광고 노출과 빈도에 의한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죠. 광고 노출을 얼마나 시킬 거냐. 그리고 그 빈도라는 것을 또 얼마나 높여줄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광고 노출 횟수는 크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그냥 3회 정도의 노출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크루그만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매체 환경,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처럼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죠? 그 네이플스의 저서에 보면 효과적인 빈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광고 노출 빈도와 광고 효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저서를 쓴 거죠.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2회 이상 노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빈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효과를 얻기 위한 광고 노출 횟수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위에 크루그만도 얘기했지만 3, 4회 정도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실험 연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어진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게 사실 딱 뭐다라고 하는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적정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출 빈도의 효과라는 것은 브랜드 점유율, 그리고 광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방송 시간과 같은 노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어진 광고를 몇 회 접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CF와 인쇄 광고와 잡지 광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매체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효과다라고 보는데, 그 반복 광고에 의한 그 이요인 이론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 2-3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표 10-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출의 수와 중성적인 효과, 그다음 부적 효과, 정적 효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정적 효과에서는 정적인 학습 요인, 그 다음에 여기서 노출 자체, 광고 자체의 순수 효과를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부적 실종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이 광고 노출 횟수와 관련해서 그림 2-3에 나와 있는 2-31이군요. 2-31에 나와 있는 그 표의 내용은 우리 교재의 209페이지부터 그 다음 21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크루즈만이 실제 실험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3회의 노출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 3회 이상 노출을 해도 효과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광고에 대한 정보 처리에 소극적인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3회가 최적의 노출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죠. 3회를 넘어 5, 6회의 노출 후에 비로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3회 노출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와 무관한 상황에 있거나 광고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광고를 노출시키면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소비자들은 광고에 사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무조건 광고 노출을 시킨다고 해서 그거에 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갖고 있을 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좀 끌어올려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황에서 3회의 노출이면 충분하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네이프스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광고를 단 한 번 노출시킨 경우라면 사실은 광고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1회의 구매 주기에서 광고를 2회 노출시키면 어느 정도의 광고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1회 구매 주기에서 최소 3회가 최적의 노출 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 4회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를 넘어가는 그런 빈도를 보여주면 광고 효과의 증가폭은 사실은 좀 감소하겠죠. 떨어지지만 광고 효과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브랜드 점유율, 광고의 시장 점유율, 그 다음 방송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군 중에서 노출 점유율이 높으면 빈도와 효과도 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네이플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선 적어도 2회 이상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3회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4회 이상 노출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3, 4회를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그 노출 횟수와 유효 빈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광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접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접촉을 해도 광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은 네이프스가 앞에서 얘기했던 결론적인 얘기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회의 구매 주기 안에서 2회 노출부터 어느 정도의 광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최소한 3회가 최적의 노출 빈도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1회 구매 주기 내에서 1회만 광고를 접촉한 소비자는 광고를 접촉하지 않은 소비자보다 그 소비자는 광고를 접촉하지 않은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역치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유효 빈도를 3에서 6회로 가정할 경우 유효 도달 범위가 그림 2-32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효 빈도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3에서 6회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죠, 여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3에서 6회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크루즈만이 그 주장한 대로 해당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4회 이상 광고를 접촉했다고 해도 3회까지가 효과를 야기하는 광고 접촉이고 그 이상 접촉된 거는 별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치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최저 유효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접촉 횟수 이하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번 접촉해야 그때부터 효과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역치입니다. 그 최저 유효 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역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유효 빈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횟수 이상으로 광고를 접촉해도 효과가 없어지는 빈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최고 유효 빈도, 그 유효 빈도 이후에 그 횟수 이상으로 광고를 접촉해도 효과는 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빈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 빈도라는 거를 이 최저 유효 빈도와 최고 유효 빈도 사이의 범위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 유효 빈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효 도달 범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효 빈도의 접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수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유효 빈도를 3회에서 6회까지로 본 겁니다. 유효 도달 범위. 그러니까 최저 유효 빈도 이하, 그다음에 최고 유효 빈도 이상, 이거는 제외시키는 거죠. 그건 별 효과도 없어요. 최저 유효 빈도 이 밑에의 횟수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3회에서 6회 사이의 노출 빈도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범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빈도를 결정하는 사항은 바로 어떤 거냐면 유효 빈도와 제품 카테고리 그리고 구매 주기와의 관련성. 사실은 구매 주기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조사 회사에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품마다 구매 주기가 다르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는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매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뭐 석 달에 한 번 정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 구매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TV 같은 거는 한 번 사면 정말 10년 이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저 LCD TV도 지금 제가 대구에 내려오면서 2005년도에 내려와서 산 TV가 아직도 멀쩡히 잘 나와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15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16년, 17년 넘어가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같은 거는 구매 주기가 저는 지금 뭐 새로운 TV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주기가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매 주기에 따라서 또 유효 빈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품 카테고리가 뭐냐,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내구재냐, 아니면 고가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유효 빈도는 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의 내용과 유효 빈도의 연관성이 또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도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매 주기가 긴 경우에는 사실은 최종 노출 빈도가 3회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매 주기가 짧다면 뭐 진짜 한 달, 뭐 2주, 뭐 이렇게 구매 주기가 짧은 거라면 뭐 노출 빈도가 3회라도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교재에서 나오죠. 일상 생활용품과 같이 4주에서 8주 사이의 구매 주기인 경우라면 3회에서 5회까지를 최적의 빈도라고 볼 수 있고, 또 구매 주기가 길어지게 된다면 구매 기간 내에서 망각 효과, 당연히 엄청 시간이 많이 흐를 테니까, 그리고 경쟁 광고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고의 내용과 유효 빈도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노출 빈도뿐만이 아니라 그 광고의 난이도, 또 재미,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도 유효 빈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재미있고 유머스러운 광고는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주의 있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효 빈도가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가 없고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는 광고라면 더 많은 노출 횟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의 지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이야기하는 반응은 광고 기억이나 브랜드 회상, 브랜드 태도, 뭐 구매 의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지표들과 같이 다양한데 그 광고 반복 노출에 의해서 얻고자 하는 광고 반응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유효 빈도를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뒤따라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하나 내보내고 이런 노출 빈도, 유효 빈도 이런 거 정하는 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것들이 연관돼 있어요. 워낙 복잡다단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변인들이 막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뭐 몇 회가 가장 최적의 빈도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고 노출 빈도와 광고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보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단순 노출 효과,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나 인지적 활동과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만 노출되는 대상에 대한 호의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그냥 자주 부딪히기만 하는데 호감도가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광고에도 어느 정도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작용한다라는 걸 얘기한 부분이고요. 또 광고의 지나친 반복 노출 효과에 대한 감퇴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눈에 띄면 사실은 그 광고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좋은 것도 사실은 너무 자주 접하게 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지? 동일한 광고를 너무 자주 눈에 띄는 거예요. 동일한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그 반복 횟수가 적정 수준을 넘게 되면 오히려 광고 효과는 떨어지더라. 즉 역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거 또 나와. 저건 뭐 채널만 틀면 그거에 대한 막 그 짜증도 내고 오히려 부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친 반복으로 인해서 감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습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자극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이 차츰차츰 수그러드는 거예요. 감소함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어떤 자극이 제시됐을 때 저게 뭐지? 하는 모호성이라는 부분, 불확실성, 그리고 저거 살까 말까 뭐 이런 갈등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긍정적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루함 같은 건 뭐예요? 권태나 실증, 반발 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근데 긍정적 습관화는 반복이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반복에 이르면 그 지루함이 오히려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반복 횟수가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고 효과도 따라서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을 초과해서 반복하면 오히려 광고 효과는 감소하게 되어서 역유자 형태를 보이는 그런 함수 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정보 처리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노출 초기에는 메시지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이렇게 처음 접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저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 또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지만 높은 반복 수준이 되면 메시지와 무관한 생각들이 이제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소비자들이 메시지에 노출되는 동안에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되풀이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와 관련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와 무관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겨난 생각으로 주로 메시지 내용에 관한 것인데, 또 하나는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에 따른 다른 연상에 의한 생각으로 주로 과거의 경험에 관한 것들이 또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적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하면 노출 초기에는 메시지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형성하게 되지, 그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게 되겠지만, 반복이 자꾸 많아지고 반복 수준이 높아지면 메시지와 무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능동적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적정 수준을 초과한 그 광고의 반복 노출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와 무관한 생각을 자꾸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특히 CM송이 포함되는 그런 광고의 경우 광고의 지나친 반복이 이야기하는 부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사실은 CM송이 음악성은 사실은 높지 않잖아요. 근데 제품명을 알리려고 막 그 노래로 만들어서 브랜드를 여러 번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유머스러운 부분이 가미되면 그런 반발심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능동적 정보 처리 이론까지 삼행 연구들과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네 번째가 이제 반복적 노출의 광고 효과예요. 반복적 노출의 광고 효과. 그 반복적 노출의 광고 효과에 대한 이제 기본 원리가 뭐냐면, 특정 자극을 반복 노출해야 기억에 남을 것이며, 또한 반복 노출할수록 기억에 강하게 오래 남는다는 것이 바로 반복 노출의 어떤 광고 효과를 얘기하는 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자극을 반복 노출해야 기억에 남게 되겠죠. 뭐 우리도 암송할 때, 뭔가 기억을 할 때 자꾸 반복해서 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반복해서 암송하는 경우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도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이게 되면 그 전 정도까지가 나오면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억에 강하게 남겨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억이라는 것이 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광고 효과랑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고의 기억이라는 게 결국은
구매 행동과도 연결돼요.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사러 갔을 때 매장에서 갑자기 그 광고 본 기억이 떠올리면서 광고에서 어떤 브랜드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브랜드를 거기서 자꾸 내 입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매장에 같은 데 갔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그 구매 행동과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경험 사실은 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기업들과의 연합에 의해서 구매 행동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브랜드 사용 상황, 또 사용자를 기억해 내거나 또 브랜드와 함께 연상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구매를 결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효빈도, 최저 유효빈도와 그 최고 유효빈도 사이, 그죠? 그 사이에서의 유효빈도와 효과성. 이 유효빈도 내에 있을 때 그래도 가장 효과가 높잖아요. 그리고 유효빈도를 벗어나면 서서히 감퇴되는 부분. 최저 유효빈도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빈도가 많아지면서 효과 곡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내용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광고 노출 횟수에 따른 광고 반응의 변화. 그죠? 이 노출 횟수에 따른 광고 반응의 변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요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 의도, 태도 이런 것들인데 기억에 의한 회상과 행동, 태도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 횟수가 1회, 2회, 4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회상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회상.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그죠? 그 행동 의도 올라가는 것과 태도가 올라가는 것은 되게 완만한데 큰 차이 없는데 이 회상 부분이 역시 기억 효과 부분이 확실하게 급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 반복의 역효과. 역효과에 사실은 지각적 방어와 수능, 심리적 반발. 역효과에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광고 반복의 역효과에 이 세 가지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얘기한 게 반복과 횟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연구,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의 강도나 연결 범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광고 자극의 노출 횟수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반복된 것이 역효과를 미칠 수 있고 적당한 수준, 적정 수준, 적절한 빈도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고 그 이상은 추가적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증에 대한 그죠? 실증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심리적 반발감도 생길 수 있고 분명히 또 그 주의도 약해질 수 있어요. 자꾸 회피하고 방어하려는 부분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역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각적 방어,
광고가 지나치게 반복 노출이 될 경우의 역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각적 방어예요. 소비자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자극은 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아우 저거 또 나와, 아우 저거 짜증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자꾸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극에 대한 지각적인 대항을 하는 것을 지각적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댑테이션. 동일한 자극에 계속 노출될 경우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주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뭐 저거 우리가 저거 많이 본 건데 뭐 굳이 또 자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사람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런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순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반발. 그 사람들은 자유 또는 내 자유 의지 이런 것들을 방해받거나 위협을 받으면, 그죠? 자유나 아니면 자유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반발한다. 뭐 우리가 그건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의 지나친 구매 강요. 너무 광고가 자꾸 눈에 띄어서 자꾸 그걸 사라고 그런다면 그것도 짜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우리가 많이 사실은 경험해본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광고 반복 노출 주기와 광고 효과라고 있는데, 그 광고는 반복 횟수에 따라서 상승 단계, 그다음에 고원 단계, 이제 높은 데 머무르는 거죠. 그 다음 감소 단계라는 광고 효과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유지됐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소비자의 정보 처리 능력이 낮고 동기도 낮아서 메시지 내용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복이 비교적 지속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가 무관심할 때, 정보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동기도 별로 없고 메시지 내용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좀 반복을 자꾸 하는 것이 그런 지속적인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광고의 반복 노출 결과 광고의 소멸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광고의 소멸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광고에 대한 주의 저하,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 주의를 안 기울인다는 거. 신기함이 그 새로운 뉴니스가 없으면 이제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노출에 의해서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실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그죠? 정보 처리 능력이 낮은 소비자는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광고 효과를 좀 더 지속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지루함이나 짜증나는 거, 실증 내는 거,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 광고 반복 노출 주기와 광고 효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광고 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건. 우리 기억에서는 쇠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선 광고 표현의 주의를 증가시킬 만한 음악이나 동작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게 된다는 거고, 동일 캠페인이라도 표현이 다른 광고를 준비한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해요. 같은 그 갤럭시 폰 광고도 여러 개로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죠. 소나타 자동차도 그런 승용차 광고도 요새 보면 좀 이렇게 두 가지씩이나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광고를 같이 동시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소멸이 좀 덜 일어나겠죠. 광고에 포함되는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의 정보 처리를 유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건 이제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가 정보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소비자가 좀 더 정보 처리를 능동적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소멸이 덜 일어나겠죠. 광고 노출에 간격을 둔다. 이게 이제 바로 집중적인 광고를 했다가 끊게 되면 쫙 떨어져요. 근데 그 광고를 좀 분산시켜서 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뭐 매체 그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느냐가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집중적으로 같은 돈 만약에 120억을 1년 동안에 쓰는 광고비로 책정했다면 10달을 동일하게 12억씩 쫙 쓰는 경우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쭉 나가죠. 그냥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잔잔하게 효과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 120억 중에 60억을 3개월에 그냥 왕창 때려부어요. 반을. 그리고 나머지 60억으로 9개월을 끌어요. 그러면 앞에서 엄청난 노출 빈도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갑자기 쫙 인지도 상승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제가 SK에 근무할 때 제일기획에서 앵커링 그 주유소 광고를 한 1년인가 2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해서 쭉 해오다가 그거를 이제 광고주인 SK에 와서 임원들하고 저희 부장급들 앉혀놓고 프리젠테이션 하더라고요. 쭉 시리즈물 광고를 하다가 인지도가 광고 안 한 이후에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시적 데이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광고 전략인데요. 요거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없을 거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끝내야겠네요. 여기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그 모바일 광고의 진화예요. 요즘 크로스 미디어 광고라는 것과 이제 이렇게 서로 그죠? 실제로 크로스 미디어에 대응하는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소비자에게 바른 지식을 구조를 구축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미디어 그러니까 이 다양한 미디어의 통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과 인터넷이 급속하게 지금 보급되면서 지금은 뭐 완전히 우리 뭐 국내에 스마트폰 보급률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률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개 매체와 모바일 광고의 결합. 그죠? 이런 매체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모션. 또 5개 광고의 특성과 모바일 광고를 결합시키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런 것들도 또 주의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특히 작년하고 올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할 때만 해도 몇 년 전인데, 그래서 이 뭐 지역 정보하고 회원 정보를 통해서 모바일로 SMS를 이용한 모바일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방법들. 특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그 작년 같은 경우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진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언택트 상황에서 비대면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더 많은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요까지 해서 요 내용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광고 효과 측정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뭐 급하게 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뭐 광고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질문하실 게 있으면 또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